70대 재벌 회장과 재혼한 56세 여성.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2층엔 올라가지 말라는 남편.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속으로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떤 비밀의 공간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마침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다 뭔지, 그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었던 건가? 나는 속은 건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그 사람은 어느새 제 뒤로 다가와 저를 일갈했습니다. 그 사람에겐 어떤 반전이 숨어 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입니다. 제가 강도윤 회장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6세였고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흘러 있었죠. 대학에서 경영학 강의를 하며 겉보기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과 조교가 급하게 달려와서는 교수님, 방금 전화 받았는데요. 오늘 저녁 자선 강연 행사에서 강연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하네요. 주최 측에서 급하게 대타를 찾고 있다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한복판 고급 호텔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기업인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현대 경영에서 인간의 가치라는 주제로 30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었는데 한 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대성그룹 회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봤던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70세라고 하는데 정말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정정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제가 인사를 하자 강도윤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며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줘서였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일 외에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상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재벌과는 달랐어요.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경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이 갔어요. 제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 늘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죠. 강도윤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헤어지며 그가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큰 꽃다발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어제 즐거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강도윤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강도윤 회장의 구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초판본이 연구실로 배달됐어요. 정말 귀한 책이었죠. 카드에는 교수님의 깊은 사색이 담긴 강의를 들으며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도윤 회장이 파리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특별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니 고민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파리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호텔 로비에서 강도윤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정미라 교수님, 당신의 지성과 강단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늙은 남자지만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56살에 다시 찾아온 프로포즈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주변에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학 동료들은 걱정했고 친구들도 성급하다고 말렸어요. 특히 제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회장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결혼을 해요? 게다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강의실에서는 당당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윤 회장과 함께 있으면 그런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어요. 언론사들도 몰려왔고요. 다음 날 신문에는 70대 재벌 회장의 늦은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됐습니다. 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강도윤 회장 옆에 서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는 결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보며 강도윤 회장이 말했어요. 미라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강도윤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3층짜리 대저택에 넓은 정원까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전담 가정부까지 있었거든요. 첫날 강도윤 회장이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가 우리 침실이고 이쪽이 당신 서재예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정말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저녁 8시 이후에는 2층 서재에 들어가지 말아줄래? 내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거든. 방해받기 싫어서 그래.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일하는 시간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 8시만 되면 강도윤 회장은 서재로 올라가서 문을 꽁꽁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가끔 서재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집안에 항상 잠겨 있는 방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1층 끝쪽에 있는 방 2개, 그리고 3층 다락방. 강도윤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창고야. 오래된 물건들만 있어서 볼 게 없어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강도윤 회장의 태도였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신문을 보고 있고 저녁에는 서재로 올라가 버리고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오늘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응, 그랬구나라고 대충 대답하고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이야기에 그렇게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답답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강도윤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괜한 생각하지 마.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고 결혼한 건가? 집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뭔가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따뜻했던 이 집이 이제는 왠지 차갑고 무서운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택에서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도윤 회장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치인, 기업인,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저는 새 드레스를 입고 강도윤 회장 옆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사람들이 부인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지적이어 보이세요라며 칭찬해 주었거든요. 저도 나름 사교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몇몇 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또 그러네. 전 부인들도 다 저렇게 행복해했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 부인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뒤돌아서자 그 부인들은 급하게 말을 끊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부인.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동정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강도윤 회장한테 직접 물어볼까 했지만 요즘 그의 차가운 모습을 보면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평소 궁금했던 1층 끝쪽 잠긴 방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역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 위쪽 선반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강도윤 회장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있고 여행 사진도 있고 더 충격적인 건 바닥에 놓인 아이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작은 자동차, 인형, 블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인 글씨도 보였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다 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분명히 독신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여자들의 얼굴이 모두 달랐어요. 1명, 2명, 3명. 적어도 3명의 서로 다른 여자들과 결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고 저만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급하게 사진들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도 원래 자리에 올려두고 거실로 뛰어갔어요. 미라야, 나왔어. 강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보, 일찍 오셨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강도윤 회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뭔가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강도윤 회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라야,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마. 넌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강도윤 회장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방에서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2층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강도윤 회장이 저녁에만 사용하는 곳이라 낮에는 비어 있었거든요. 책장을 정리하던 중 책 사이에 끼워진 작은 액자를 발견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눈매가 강도윤 회장과 너무 닮았거든요. 분명히 그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숨겨놓은 걸까요? 만약 정말 고아원 후원 아이라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때 강도윤 회장이 갑자기 서재로 들어왔어요. 뭐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액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보고 강도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강도윤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예전에 후원했던 고아원 아이야. 참 착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다시 묻자 강도윤 회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옛날 일이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괜히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액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강도윤 회장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네, 뭐요? 그분이 오시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분 말씀이세요? 젊은 여자분이요. 가끔 아이 데리고 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라고만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강도윤 회장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오지 마라. 지금은 곤란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 누군가와 다투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하고 초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 회장은 일찍 회사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파티에서 들었던 전 부인들이라는 말, 잠긴 방의 가족 사진들, 아이 장난감들, 그리고 서재의 아이 사진.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한 젊은 여자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강도윤 회장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의 결혼은 대체 뭘까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저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이 불안한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강도윤 회장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전화하는지, 언제 어디에 가는지, 왜 저녁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지, 이제는 정말 답을 찾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강도윤 회장은 골프를 치러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주말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7살 정도의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새로 들어온 여자죠? 첫 마디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자 그 여자는 비웃듯 웃었어요. 윤소희예요. 이 집 진짜 주인이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을 수도 없었어요. 거실에 들어온 윤소희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민준아, 아빠 장난감 가져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라고 했다는 건 이 아이가 강도윤 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아이를 자세히 보니 강도윤 회장과 정말 닮았어요. 눈매, 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서재에서 봤던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놀랐죠?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윤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도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저희 얘기를 했을 리 없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윤소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7년째 동거하고 있는 사이예요. 민준이도 우리 아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윤소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와의 결혼은? 쇼인도 결혼이죠.
회사 이미지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나이 많은 독신 회장보다는 교수 부인이 있는 회장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윤소희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더 가슴 아팠어요. 응,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 정도가 맞죠? 윤소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우리예요. 당신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요. 언론용으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따져 묻자 윤소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화면에는 강도윤 회장과 윤소혜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민준이 생일, 바다 여행.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날짜였어요. 제가 강도윤 회장과 만나서 결혼하기 전으로도 계속 찍힌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와 신혼여행을 간 그 시기에도 윤소희와 민준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해됐죠? 당신이 신혼여행 간다고 난리칠 때도 우리는 여기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민준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 때마다 달래는 것도 제 몫이었고요. 윤소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야, 나왔어. 강도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소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빠. 민준이가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강도윤 회장이 민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저를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소희야, 오늘은 왜 왔어? 당신의 새 부인에게 인사하러 왔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윤소희의 말에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소희가 떠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강도윤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강도윤 회장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3년 전 한 경제지에 실린 작은 기사였는데 대성그룹 강도윤 회장, 젊은 연인과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강도윤 회장이 30대 여성과 아이와 함께 제주도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이라 얼굴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옷차림을 보니 분명 윤소희와 민준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가십성 기사였고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도윤 회장이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런 기사들이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저와 만나기 시작한 시점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가서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경제 전문지들을 뒤져보니 강도윤 회장 회사의 주가 변동에 대한 분석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최근 이딴 스캔들로 기업 이미지 하락 투자자들, 최고 경영진의 사생활 논란에 우려 표시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강도윤 회장의 혼외관계 소문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들과 해외 파트너들이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강도윤 회장이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였던 거죠. 대학 교수라는 제 직업, 품위 있는 이미지, 그리고 과부라는 처지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윤소희에게 연락했어요. 진실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만나자고 했더니 의외로 쉽게 응해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윤소희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윤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7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민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강도윤은 좋은 아빠였고요. 그런데 회사 문제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네요. 제가 쓰라리게 말하자 윤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차피 1년 정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1년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회사가 안정되면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저희와 살려고 했고요. 윤소희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강도윤 회장을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저녁 8시에 서재로 올라가려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윤소희와 민준이 얘기 말이에요. 강도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신문 기사도 봤고 윤소희도 만났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한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자 강도윤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어. 내 회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당신은 딱 적당한 조건이었지. 너무나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전부는 아니야. 당신의 지적인 면은 인정해. 하지만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자괴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미라, 너는 누구의 장식품도 아니야.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워. 더 이상 피해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저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제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어요. 제가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먼저 제가 모은 자료들을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경제지 기자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며칠 안에 보도하겠다고 했어요. 기사가 나가자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재벌 회장의 이중생활 폭로 교수 부인은 쇼윈도,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주요 언론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뤘어요. 강도윤 회장이 아무리 언론사에 압력을 넣으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기자들이 파헤치다 보니 회사 자금으로 윤소희와 민준이 생활비를 대준 정황들이 드러났거든요. 횡령 혐의까지 받게 된 겁니다. 강도윤 회장은 회사에서도 이사회의 압력으로 사임하게 됐어요. 제가 저택을 나온 건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 라고 차갑게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원한 건 진실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강도윤 회장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했으니까요. 대신 제가 가져온 살림만 챙겨서 나왔어요. 윤소희와는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강도윤 회장의 몰락으로 그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해자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교수님, 정말 용기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강의 내용도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더 진솔하게 인간의 본성과 조직 내 권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만들어 주었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고요. 예전 집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소박한 아파트였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간단하게 살림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소박한 생활이었습니다. 강도윤 회장과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제 아들 현우가 서 있었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하며 연락을 끊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한마디만 하고는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현우야, 어떡해.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뉴스 보면서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우야, 엄마는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아.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난 1년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모든 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윤 회장과의 결혼으로 많은 걸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